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대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할 겸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겸 가볍게 시작한 일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남자, 약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는 동호회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저기, 혹시 라켓 고르는 거 도와드릴까요? 처음이시면 어려우실 텐데. 처음 그가 제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까워졌고 테니스를 치고 난 후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는 약국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8개월간의 교제 끝에 그가 청혼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할까? 당신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누구나 꿈꾸는 일이 제게도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는 생각보다 훨씬 제게 친절했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 게다가 대기업 다니는 디자이너라니 능력도 출중하고 우리 아들이 정말 복 받았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비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앞으로 자주 연락해요. 저도 언니 같은 사람이랑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저한테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며 친근하게 대해주었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따뜻하다면 결혼 생활도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남자친구도 제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좋은 분이야. 혼수나 신혼집 같은 것도 큰 부담 갖지 마. 우리가 알아서 준비할게. 그의 말에 저는 더욱 안심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혼순이 뭐니 하는 게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했던 터라 그의 생각이 제 가치관과 맞아떨어진다고 느꼈거든요. 예비 시누이와는 자주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정말 가족이 된 것처럼 친하게 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 날짜도 잡혔어요. 서로의 가족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상견례만 잘 끝나면 우리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나 봐요. 이 모든 친절과 배려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그들의 계산된 본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상견례라는 자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충격적인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죠. 상견례 날이 밝았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옷을 골라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평소와 달리 정장을 갖춰 입으시고는 긴장된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 딸, 오늘 너무 예쁘다. 좋은 인연 만나서 엄마 아빠는 정말 기뻐.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고 저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예비 시댁분들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먼저 예약해둔 곳이었죠.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 그리고 예비 시누이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지께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셨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만 까딱하며 건성으로 응답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대화는 거의 일방적이었어요. 예비 시댁에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메인 요리가 나올 무렵 남자친구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신혼집을 준비했어요. 목동 쪽에 10억짜리 아파트요. 네,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께서 약간 놀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10억짜리 집을 저희가 해주는 거니까 신부 측에서는 그에 걸맞는 혼수를 준비해 주셔야죠. 저희 생각에는 5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혼수를 5억이나요? 어머님, 그게 무슨... 제가 말을 꺼내려 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 아직 할 말이 더 있어. 그녀는 가방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빼곡하게 혼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2억 원대 독일차 한 대, 그리고 냉장고와 세탁기, TV와 에어컨. 모두 최고급 제품으로요. 그리고 순금 열량과 명품 가방까지 저희가 필요한 건 여기 적혀 있어요. 어머니께서 그 목록을 받아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고 아버지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저희가 10억짜리 집 해주는데 그쪽에서 5억 혼수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게다가 우리 아들은 약사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빠도 저한테 혼수는 부담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누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언니, 그게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의 말이에요? 결혼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어요? 혼수 제대로 안 해오면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예비 시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 친절하고 상냥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언니가 우리 오빠한테 시집 오는 거잖아요. 저희 쪽에서 그 정도 대접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대접이요? 지금 결혼을 거래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결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10억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부 측에서 이 정도 성의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성이라니요?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건데 왜 그걸 돈으로만 따지십니까? 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댁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남자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자기 가족이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데 그는 단 한마디의 변호도 하지 않았어요. 오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나한테 혼수 부담 갖지 말라고 했잖아.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상견례는 최악의 분위기로 끝났어요. 우리 부모님은 분노와 실망으로 얼굴이 굳어 계셨고 저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어머니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상견례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차갑고 오만한 표정과 예비 시누이의 비아냥거리는 말투,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남자친구의 모습까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저를 사랑이 아닌 지참금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만 봤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말이죠. 상견례 이후 며칠간 저는 남자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카톡도 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고 무엇보다 그에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저를 지켜주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자친구가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그는 지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미안해.
사실 나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그렇게 당하는데 가만히 있었잖아. 나도 당황했어.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시니까. 갑자기? 애초에 혼수 목록까지 준비해 오셨는데 그게 갑자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릴게. 혼수는 안 해와도 된다고 우리가 알아서 할 거라고 말할게. 그렇게 말하며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 순간 지난 8개월간 함께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정말 남자친구의 어머니만 문제인 걸까? 혹시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정말이지? 오빠가 어머님을 설득할 수 있어? 그럼 내가 할게. 믿어줘. 그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마지막으로 그를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그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틀 후에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아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혼수도 안 해올 거면서. 남자친구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들어봐.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당신한테 매달려야 해? 요즘 약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당신 같은 여자는 줄 서 있어.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5억 혼수 준비해와. 그게 싫으면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지든가. 알았니? 하지만 오빠가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는데? 아들도 내 말에 동의했어. 너가 혼수 제대로 안 해오면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전화가 끊겼고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설득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방금 어머님한테 전화 받았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 그게. 그의 목소리가 주춤거렸습니다. 오빠가 어머님을 설득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더 심해진 건데? 말을 하긴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셨어. 상견례에서 네 부모님이 우리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시거든. 무시한 건 어머님 쪽이었잖아. 저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고 그러자 남자친구의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5억이 그렇게 큰 돈이야? 너희 집도 그 정도 여유는 있잖아. 나는 약사고 너는 대기업 다니는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지? 뭐라고? 오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너는 나랑 결혼하면 약사 남편 얻는 거잖아.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게다가 집까지 해가는 거잖아. 그런데 5억 혼수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결혼이 거래야? 내가 약사 남편 얻으려고 5억을 내야 하는 거냐고. 거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 우리 어머니도 10억짜리 집을 준비하셨는데. 그 집 실금액은 고작 3억에 나머지는 대출이라면서? 남자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을 때 테니스 동호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대출을 풀로 받아서 목동에 집을 구매했다는 사실과 그것 때문에 금전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예비 신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의사고 그쪽에서 원하는 조건이 외제차를 비롯해서 엄청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게 한 몫을 단단히 뜯어내서 딸 시집까지 보낼 생각이었나 봐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어떻게 그걸 알아? 나도 알 건 다 알아. 그리고 그 혼수 목록에 있던 것들 전부 시댁에서 쓸 물건들이잖아. 외제차는 신우 주려고 했던 거지? 아니, 그건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잖아. 사랑 같은 건 없었던 거고. 아니야. 나는 진심이었어.
다만 어머니가 어머니 탓만 하지 마. 오빠도 똑같아. 아니, 어쩌면 오빠가 더 비겁한 거야. 어머니 뒤에 숨어서 나를 압박하고 있잖아.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만만하게 본 거지? 내가 순진해 보였나 봐. 10억 집 줄 테니 5억 혼수해달라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줄 알았지? 너 지금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생각해볼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결국 저를 조건으로만 본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에게 저는 그저 이용 가치가 있는 여자였을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엄마 아빠도 마음이 아프더라. 네가 결정한 대로 하렴. 우리는 네 편이야. 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덧붙이셨습니다. 결혼은 평생의 일이야. 지금 이렇게 시작하면 평생 고생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 저는 부모님의 따뜻한 말씀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켜야 할 것은 거칠의 사랑이 아니라 제 자존심과 가치관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깨기로. 그리고 그들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기로요. 우리 집을 만만하게 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깨닫게 해주기로 말입니다. 예비 시댁은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어떤 집안의 딸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따뜻한 차를 내오시며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어젯밤 많이 생각했니? 네, 엄마. 저 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안 할 거예요.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검소하게 살았던 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구나. 네 아버지가 의사라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차라리 다행이지.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울 강남에 있는 중형병원의 부원장이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 30년 가까이 일하신 분이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검소하게 사셨고 겉으로 티를 내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집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적당히 데려다가 혼수로 한미천 뜯어내자 그런 생각이었던 거겠죠?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역제안을 하기로 말이죠. 며칠 후에 어머니는 예비 시어머니와 만나는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카페였어요. 저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제 눈으로 결말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도착하자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고 남자친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오랜만이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정중하게 인사하셨지만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오늘은 혼수건으로 얘기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네, 맞아요. 혼수건으로 제대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셨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충 저희 집안에 대해서 적혀 있으니 한번 보시죠. 예비 시어머니가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병원 지분, 강남에 있는 아파트 3채, 그리고 기타 부동산과 금융자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네, 보시다시피 우리 집안도 넉넉한 편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께서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10억짜리 신혼집은 반대로 저희가 해드릴게요. 물론 그쪽처럼 은행 대출 없이 전부 현금으로요. 대신 신랑 측에서 5억 혼수 준비해주세요. 어때요? 그럼 공평하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예비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게 저희가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하려 하자 어머니께서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왜요? 10억집 해주면 상대방 쪽에서 5억 혼수는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렇긴 하지만 당장 저희 형편이요. 형편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남자친구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저희 어머니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5억 혼수 목록까지 만들어 오신 걸 오해라고 하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5억은 무리였어요. 집은 저희가 마련할 테니 혼수도 없던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구걸하는 듯한 모습에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거만하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비굴해질 수 있다니요.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 안 할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진심이었어. 정말이야.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마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앞으로도 연락하지 마세요.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자친구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후에 남자친구에게서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정리가 끝난 상태였으니까요. 며칠 후에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줄 수 없겠니? 내가 잘못했어. 남자친구 어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거만하고 오만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애원하는 듯한 떨리는 음성이었어요. 이제와 만나서 뭘 하시게요? 제발 우리 아들은 아직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해. 내가 욕심을 부린 거야. 사실은 우리 집안 재산을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뀐 거 아닌가요? 의사 집안 며느리를 놓치기 싫은 거겠죠. 전곡을 찔렀는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저를 며느리로 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안 재산이 탐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물론 너가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거짓말 그만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님은 제 직업과 조건만 물어보셨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 번도 관심 없으셨잖아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돈으로 사람 평가하지 말고요. 그렇게 어머님과의 전화를 끊고 저녁 늦은 시간 남자친구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나는 진심이었어. 하지만 네 말이 맞아. 나는 비겁했고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 없이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나버렸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는 완전히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첫 번째 결혼 준비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파혼 후에 몇 달이 지났고 그동안 저는 제 삶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살아왔어요. 예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고 테니스 동호회도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또다시 테니스 동호회 사람들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예비 남편은 파혼 이후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약국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하더니 결국 처방 실수로 큰 사고를 냈고 지금은 일도 그만둔 상태라고 해요. 그쪽 어머니는 더 심각했습니다. 저희 집안과의 혼담이 깨진 것에 대한 충격과 분노로 화병을 앓기 시작했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의사 집안 며느리감을 놓쳤다며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인과응보구나. 저희 어머니께서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말씀하셨고 저도 동감했습니다. 탐욕과 계산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돈과 조건으로만 평가하고 진심 없이 이용하려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셨고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네가 그때 정말 잘한 거야. 결혼은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두 사람의 약속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결혼은 누가 더 조건이 좋은가를 따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여야만 가능한 평생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길러졌고 무엇보다 제 자존감과 가치를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돈과 조건이 아닌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이 찾아온다면 저는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조건이 아닌 인간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결코 싸구려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닌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제가 이번 힘든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